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65 새어머니 그의 아들 박준영은 효심 깊고 자상하며 사업적으로 성공한 그는 어머니에게 가장 큰 자랑이었다. 어느 날 평소 그리 친하지 않던 며느리 김수진이 갑자기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찾아와 몰래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네며 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어머니는 이상했다. 도대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며느리가 남편 몰래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일까? 3일 후 아들 가족과 도저히 연락이 닿지 않자 안절부절 못하던 어머니는 직접 아들 집에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완벽했던 그의 아들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던 이 가정의 굳게 닫힌 문 뒤에서는 도대체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을까? 어머니가 직접 아들의 완벽한 가면을 벗겼을 때 그녀가 보게 될 것은 천사였을까? 아니면 악마였을까? 이제부터 5천만 원의 수수께끼 같은 돈뭉치에서 시작된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월숙, 올해 65세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어느 중소도시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유일한 아들 박준영을 키웠습니다. 이 평생 많은 고통과 고생을 겪었지만 준영이를 볼 때마다 저의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아들은 제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공부를 잘했으며 자라서 대기업의 간부가 되며 출세했습니다. 사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효심도 깊다는 것이 더욱 대단했습니다. 요즘처럼 효자가 보기 드문 시대에 저의 준영이는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엄친아였습니다. 오늘만 해도 제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준영이는 그 기품 있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며느리 수진이와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선물 보따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케이크는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것이었고 선물은 제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최고급 안마 의자였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준영이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힘껏 안아주었고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햇살 같았습니다. 저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겉으로는 아이고 이 녀석 또 돈을 물쓰듯 썼구나 라고 투덜거렸지만 속으로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습니다. 점심은 준영이가 직접 요리했습니다. 제가 사준 만화 캐릭터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해물파전, 모든 요리가 추억의 맛이었습니다. 식탁에서 그는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제 그릇에는 항상 그가 덜어준 음식들이 쌓여 있었고 그는 새우를 까주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요즘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일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 그냥 편히 즐기세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눈시울은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주변의 나이든 친구들 중 누가 저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아들들은 1년 내내 얼굴 한번 보기 어렵고 전화 한 통하는 것도 귀찮아하는데 저의 준영이는 매주 주말마다 잊지 않고 처자식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주었는데 제 연금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불만스러워하겠습니까? 단 하나, 제 마음에 작은 앙금이 있었던 것은 제 며느리 김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착하고 순한 아이였고 외모도 청초했습니다. 다만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말을 잘 안 하고 저와는 항상 한 겹의 장막이 드리워진 듯 친해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고아였고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친정 배경도 없었죠.
처음에 준영이가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조금 탐탁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좋은 조건이라면 더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진 상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준영이가 좋아하니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수진이도 책임감 있게 집안을 잘 정리했고 손자 민준이도 잘 키웠습니다. 저도 점차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고부간에 있어야 할 그 친밀감은 좀처럼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식탁에서 준영이와 제가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도 수진이는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으며 가끔 민준이에게 반찬을 얹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생선 좀 먹어라. 제가 생선살을 한 조각 덜어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나지막이 말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좀 무뚝뚝하면 어떠랴. 준영이에게 잘하기만 하면 됐지. 생일 잔치가 거의 끝날 무렵 준영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고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가 일어나 베란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희미하게 그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온화하지 않고 오히려 초조해 보였습니다. 누군가와 다투는 듯 소리를 낮춰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다시 햇살 같은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누구니? 회사 일이야? 제가 무심코 묻자, 네, 엄마. 그는 웃으며 케이크를 잘라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다 처리했어요. 자, 우리 촛불 끄고 소원 빌어요. 눈앞에 이 잘생기고 효심 깊은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속의 작은 의구심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마음속으로 제 생일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평생 이렇게 평안하고 순조로우며 가정이 화목하기를.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했던 제 아들의 햇살 같은 웃음 뒤에는 이미 악마의 본성이 새겨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행복은 치밀하게 준비된 막바지의 다다른 무대극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생일 잔치의 시끌벅적함이 가라앉고 집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새로운 안마 의자는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놓여 있었고 때때로 아들이 얼마나 효심 깊은지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24시간도 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녀는 평일에 혼자 저를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웬일이니? 회사 안 갔니? 저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엄마, 저 반찬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말하며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녀의 안색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눈가는 붉게 부어올라 마치 밤새도록 몹시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제 생일 잔치 때 입었던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얘, 너 왜 그러니? 준영이랑 싸웠니?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첫 반응은 아들이 그녀를 괴롭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저희 괜찮아요. 엄마, 어머니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가지고 온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관해 주세요. 저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아니라 은행 통장과 작은 천주머니에 담긴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을 때 첫 페이지
마지막에 적힌 잔액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5천만 원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보통 직장인 가정에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제가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자. 엄마, 이건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비상금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보관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애원과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일은 준영이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한마디도요. 이 이상한 부탁은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첫 반응은 어린 부부가 다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준영이가 돈을 함부로 써서 수진이가 그를 믿지 못해 비상금을 몰래 숨기려 하는 걸까? 아니면 더 나쁘게는 이혼에 대비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이 본래 친하지 않던 며느리에 대해 경계심과 불만이 더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인데 이렇게 제 아들 몰래 돈을 숨기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굳히고 그녀에게 따끔하게 몇 마디 하려던 참인데 그녀의 눈과 마주치자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속셈이나 계산이 담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포, 무력함,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사냥꾼에게 쫓겨 절벽 끝에 몰린 어린 사슴 같았고 절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알 수 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홀린 듯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걱정 마라. 엄마는 준영이한테 말 안 할게. 제 약속을 받자 수진이는 한숨을 돌린 듯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변명거리를 대고는 황급히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황급히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그 묵직한 봉투를 품에 안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이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말에 저는 아파트 단지 내 쉼터로 산책을 나갔다가 건너편 동에 사는 오랜 이웃 왕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왕 여사님은 마음씨가 좋고 소문난 정보통이었습니다. 월숙 씨, 산책 나왔어? 그녀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월숙 씨는 복도 많지. 준영 씨가 이제 아주 출세했다며? 에이, 뭐려?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는 걸요. 제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평범이라니? 왕 여사님은 목소리를 8도나 낮춰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줄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지난주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글쎄 검은색 승용차가 몇 대가 내내 집 건물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걸 봤다니까. 영화에 나오는 조폭들이 타는 차 같았어. 검은 양복을 입은 무서워 보이는 남자들 몇 명이 내리더니 누구랑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혹시 준영 씨가 이제 그런 대단한 사장님들이랑 어울리는 거야? 왕 여사님의 말은 제 귀에 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 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준영이 생일날 베란다에서 받았던 그 전화와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던 짜증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경악을 억누르고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왕 여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에이, 잘못 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들 회사 손님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죠. 별일 아니에요. 저는 황급히 왕 여사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거의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문에 기대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진이의 공포에 찬 눈빛, 5천만 원의 수수께끼 같은 통장, 그리고 이웃의 입에서 나온 무서운 사람들. 세 가지 사건이 엉성한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서
깊이 생각하기도 싫은 희미하지만 무서운 윤곽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아들, 제 완벽하고 효심 깊은 아들. 그는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앉으나 서나 불안했습니다. 5천만 원이 든 통장은 비닐봉투로 새겹 싸서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남편이 남긴 낡은 코트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불에 달궈진 인두처럼 여러 겹의 옷을 뚫고도 제 마음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기다렸습니다. 아들 준영이가 전화해 주기를, 아니면 수진이가 뭔가 설명해 주기를.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요일, 저는 장조림을 좀 만들었다는 핑계로 준영이에게 전화해서 최근 회사 생활이 어떤지 떠보려 했습니다.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햇살 같고 자신감에 넘쳤으며 약간의 애교도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또 맛있는 거 만드셨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주말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수진이한테 민준이 데리고 엄마 찾아가라고 전해주세요. 그의 말투는 완벽해서 어떤 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의 작은 세부 사항을 예민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수진이한테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직도 제가 전가를 해줘야 한단 말인가? 제 마음의 불안은 덩굴처럼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마침내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과 새우를 사서 푸짐한 상을 차리고 며느리와 손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침 9시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리고 해가 서쪽으로 질 때까지 기다렸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들의 전화번호를 거듭 눌렀습니다. 고객님이 거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십시오. 수화기에서는 차갑고 반복적인 음성 안내만 흘러나왔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준영이는 일이 바빠서 가끔 야근으로 집에 못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이유 없이 전화를 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걱정할까봐 휴대폰을 항상 24시간 켜두었습니다. 저는 즉시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전화를 끌 수 있을까? 저는 미친 듯이 그들의 집 유선 전화로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길고 긴 통화음은 차가운 밧줄처럼 제 심장을 한 겹씩 조여왔습니다. 전화는 한참 동안 울리다가 자동으로 끊겼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전례 없는 공포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열쇠와 지갑을 움켜쥐고 심지어 입고 있던 잠옷도 갈아입는 것을 잊은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집에 가 봐야만 했습니다. 당장. 저는 택시를 세우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갔고 제 머릿속에는 통제할 수 없이 온갖 끔찍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의 공포에 찬 눈빛, 이웃 왕 여사님의 입에서 나온 검은색 승용차, 전원이 꺼진 아들의 휴대폰. 이 장면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마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좀 더 빨리 가주세요. 저는 말을 더듬으며 재촉했습니다. 택시는 아들 집이 있는 으리으리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거의 차에서 뛰어내리다시피 했고 잔돈을 기다릴 새도 없이 기사에게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건네주고 비틀거리며 로비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예비키로 엘리베이터의 층수 제한을 풀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 속에 제 창백하고 피폐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저는 속으로 거듭 기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들 집 문 앞으로 달려가 심호흡을 한 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쇠 비린내와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가 뒤섞인 이상한 냄새가 문틈으로 확 풍겨왔습니다. 그 냄새는 평생 집안일을 해온 저를 순간적으로 소름 돋게 했습니다. 향수 냄새는 제가 아는 수진이가 자주 쓰는 은은한 자스민 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진하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향기를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필사적으로, 절망적으로 또 다른 더 끔찍한 냄새를 숨기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쇠 비린내,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살짝 열려있던 문을 힘껏 밀어 열었습니다. 준영아, 수진아, 민준아. 저는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제 심장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제 숨을 먹게 했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제가 선물했던 비싼 이탈리아제 고급 소파는 원래 자리에서 밀려나 삐뚤빼뚤하게 거실 중앙을 막고 있었습니다. 소파 앞에 유리 탁자는 뒤집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강화 유리는 거미줄처럼 셀 수 없는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찢어진 아동용 그림책 몇 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 모퉁이에 있던 수진이가 가장 좋아했던 신선한 백합이 꽂혀있던 꽃병도 산산조각 나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꽃잎과 유리 조각이 물속에 섞여 차가운 바닥에 초라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 위에는 이미 마르고 검붉게 변한 얼룩 몇 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윙하는 소리와 함께 새하얗게 변했고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겨우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놀라지 마. 혼자 겁먹지 마. 아마도 그냥 부부싸움하다가 실수로 손을 다쳤을지도 몰라. 저는 비틀거리며 거실을 가로질러 모든 방을 확인했습니다. 손님 방은 비어 있었고 제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안방도 마찬가지로 어수선했습니다. 이불과 베개가 바닥에 던져져 있었고 옷장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안의 옷들은 엉망으로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화장대 위에는 온갖 병들이 쓰러져 있었고 그 진한 자스민 향수병은 뚜껑이 열린 채 옆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제가 주위를 둘러보며 애타게 찾고 있을 때 아주 미약하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흐느낌 소리가 안방에 딸린 화장실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상처 입은 새끼 고양이가 절망 속에서 내는 마지막 비명 같았습니다. 이어서 쿵쿵하는 둔탁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불투명 유리문은 밖에서 오래된 가로 빗장으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니? 수진아? 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은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문을 두드리는 힘이 순간적으로 더 강하고 급해졌습니다. 그 흐느낌 소리도 환희와 공포가 뒤섞인 더 또렷한 울음소리로 변했습니다. 수진이다. 정말 수진이야. 겁내지 마. 수진아. 엄마 왔어. 엄마가 구하러 왔어.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온 힘을 다해 그 빌어먹을 빗장을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 무거운 원목 침대 옆 탁자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65세인 이 할머니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최소 수십 킬로그램은 나가는 그 침대 옆 탁자를 조금씩 끌어 화장실 문 앞까지 가져갔습니다. 수진아, 비켜. 저 안으로 들어가. 저는 문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의 힘을 다해 침대 옆 탁자의 한쪽 모서리를 잡고 한 번,
또 한 번 힘껏 그 약한 문에 부딪혔습니다. 쿵쿵쿵. 마침내 세 번째 충격에 문 잠금 장치 부근에서 힘을 이기지 못하는 나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문 전체가 안으로 굉음을 내며 쓰러졌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순간 저는 침대 옆 탁자를 내던지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며느리 김수지는 좁은 화장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노란색 테이프로 몇 겹이나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 두 손과 두 발은 거친 나일론 끈으로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창백한 얼굴에 엉켜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가득했으며 입가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구원자를 만난 듯한 극도의 환희와 골수에 사무치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 8살 민준이는 그녀에게 보호받는 자세로 꼭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을 떨고 있었고 눈은 멍하니 풀려 울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 입에 붙은 테이프를 조금씩 뜯어냈습니다. 테이프가 뜯기는 순간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비릿한 공기가 그녀의 목 놓은 울음소리와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녀는 마치 겨우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은 아이처럼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손목의 끈에 눌려 생긴 짙은 보라색 멍자국을 보았고 혼비백산한 제 손자를 보며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아들 박준영은 도대체 인간인가? 저는 수진이와 민준이를 꼭 껴안고 공포에 질려 격렬하게 떨리는 모자의 몸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고 아프고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수진이의 손목과 발목에 꽉 조여있던 나일론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끈이 풀리는 순간 그녀의 피부에 선명한 보라색으로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은 멍자국들을 보았습니다. 제 눈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니? 그 애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준영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는데 본래 맑아야 할 그 눈에는 이제 끝없는 공포와 잿빛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은 다시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제 부축을 받으며 그녀와 민준이는 마치 놀란 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거실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물을 따라주고 담요로 감싸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늘보처럼 수진이에게 달라붙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수진이는 간헐적으로 울음을 터뜨리며 제 완벽한 아들의 자상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수년간의 지옥 같은 진실을 저에게 폭로했습니다. 박준영은 대기업의 엘리트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이미 도박으로 공금을 횡령하여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가 빠져든 것은 인터넷 도박 중독이었는데 그것은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짧은 몇 년 동안 그는 우리 집의 모든 저축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들에게 5억이 넘는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그가 보였던 효심,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햇살 같고 자상한 모습은 모두 그가 치밀하게 계획한 가장 악랄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효자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늙은 어머니와 그가 오랫동안 노리고 있던 저의 연금은 그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큰 판을 뒤집을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일찍 말해주지 않았니? 왜 이혼하지 않았어? 저는 가슴 아프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몸을 더욱 심하게 떨었습니다. 그녀는 비참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은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했습니다. 엄마, 그녀는 자신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새하얀 팔 안쪽에는 이미 옅어졌지만 윤곽은 여전히 보이는 멍자국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준영이가 처음 도박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혼을 요구했을 때 준영이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반성했고 각서까지 써주며 아이를 봐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그가 도박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해져 사채까지 끌어쓰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다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준영이의 반응은 더 이상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혼 합의서를 찢어버리고 그의 끔찍한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때린 후에는 다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가 손에 쥐고 협박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작아졌습니다. 제 은밀한 사진을 찍었어요. 그는 만약 제가 이혼하거나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그 사진들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도 보내고 제 모든 친구들에게도 보낼 거라고요. 그는 제가 평생 고개를 들고 살 수 없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저는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듯했고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파렴치하고 비열한 제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저급한 수단으로 한 침대를 같이 쓴 아내를 협박할 수 있단 말인가? 엄마, 도망치려 했었어요. 수진이의 눈물은 끊어진 구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민준이를 데리고 몰래 시골에 있는 먼 친척 집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사흘도 안 돼서 그가 찾아왔어요. 그는 바람처럼 제 친척들 앞에서 저를 집 밖으로 끌어내 차에 태웠어요. 민준이는 무서워서 울었는데 그가 글쎄 민준이에게 소리치면서 계속 울면 민준이도 함께 고속도로에 버려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감히 도망칠 생각도 못했어요. 수진이는 품에 안긴 민준이를 꼭 껴안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풀리지 않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친정도 없고 민준이밖에 없어요. 민준이 목숨을 걸고 도박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저 참아야만 했어요. 언젠가 그가 정신 차리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왜 그녀가 항상 그렇게 침묵하고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발톱이 뽑히고 모든 날개가 꺾인 어머니가 유일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하고도 가장 비장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만심에 가득 찬 시어머니는 과거에 그녀의 내성적이고 친밀하지 않은 태도 때문에 불만을 가졌었으니 저는 정말 눈이 멀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무엇 때문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5천만 원 때문이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제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손대지 않았어요. 며칠 전 사채업자들이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그의 손목을 자르겠다고요. 그는 제가 그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에게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저는 죽어도 안 줄 생각이었어요. 그건 민준이의 미래이고 저의 마지막 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저와 민준이를 가두었어요. 며칠 동안 굶겨서 제가 돈을 내놓는지 보겠다고 했어요. 어젯밤에는 집의 모든 현금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제가 마음을 바꾸면 다시 돌아와서 돈을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저는 소파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마음속의 비통함은 이 순간 더 강하고 더 차가운 감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완전히 짐승으로 변한 것을 본 어머니로서 직접 그 문중을 정리하고 싶다는 단호한 분노였습니다. 수진이의 피 맺힌 고발은 녹슨 칼날처럼 제 마음을 이리저리 찢어 놓았고 매 순간 피투성이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세상은
불과 1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평생을 아껴 쓰고 고생하며 살았고, 이 세상에 정직하고 선하며 책임감 있는 아들을 키워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를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모든 외로운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정신적 지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저에게 가장 크고 잔인한 따귀를 때렸습니다. 제 자랑은 거짓이었고 제 아들은 도박꾼, 가정폭력범, 가장 비열한 수단으로 아내와 자식을 통제하는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가 난장판으로 만든 이 집을 바라보며 온몸에 상처 입은 며느리와 혼비백산한 손자를 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신념이 완전히 파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타락을 전혀 몰랐다는 것에 수치스러웠고 과거의 수진이의 내성적이고 친하지 않은 태도 때문에 그녀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에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 눈이 멀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감정을 눈치챘는지 울음을 멈추고 오히려 제 차가운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엄마 앞에서는 너무나 잘 연기했어요. 바로 이 말, 저를 위로하는 이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부서뜨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아이가 이 지경이 되어서도 저를 생각하고 있다니.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엄청난 비통함과 자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습니다. 지금은 제가 무너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은 이미 무너졌지만 수진이와 민준이가 아직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뒤져 구급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따뜻한 수건으로 수진이 입가에 핏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면봉에 소독약을 묻혀 그녀의 손목에 끈에 눌려 생긴 상처들을 부드럽게 소독해 주었습니다. 제 움직임은 아주 조심스럽고 느렸습니다. 한 번 한 번의 동작이 마치 과거에 제가 그녀에게 소홀히 하고 빚졌던 것을 만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겁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수진이 품에 꼭 안겨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또 엄마를 보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 작게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다시 수진이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차갑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잡고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제가 입을 열자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비정상적으로 침착했습니다. 엄마에게 말해줘.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수진이의 눈빛은 다시 혼란스러움과 공포로 변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그가 돌아올까봐 무서워요. 겁내지 마. 저는 그녀의 손을 힘껏 쥐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 그는 감히 내게 손가락 하나 못 댈 거야. 저는 잠시 멈췄다가 한 글자 한 글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아직 그와 함께 살고 싶니? 수진이의 눈물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눈앞에 온몸에 상처 입은 며느리와 겁에 질려 말을 잃은 손자를 보며 아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미련과 환상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범죄자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거실의 전화기로 가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크게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머니께서? 저는 뒤돌아 그녀에게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걸게 될 이 전화번호가 제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인 제가 모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또한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전화를 걸지 않으면, 만약 제가 그를 감싸고 용서한다면
저는 수진이와 민준이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이며 인간으로서 저 자신의 마지막 양심과 선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저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수진이의 걱정스럽고 복잡한 눈빛 속에서 침착하고 단호하게 세 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222. 전화가 연결되었고 저는 수화기를 들고 제 인생에서 가장 또렷하고 가장 무거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제 아들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제가 직접 그를 감옥에 보낼 겁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며칠은 저에게 지옥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왔고 증거를 수집하고 질문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집안의 어지러운 흔적들과 수진이 몸의 상처를 보고 그들은 즉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박준영은 불법 감금, 상해 혐의와 그가 연루된 도박 및 사채 문제로 곧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는 임시로 제가 사는 낡은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갑자기 두 사람이 늘어 활기가 생겨서 기뻐해야 했지만 제 마음속의 큰 돌덩이는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억지로 기운을 내어 수진 모자에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며 민준이와 만화를 보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혼자 있을 때면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저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저는 준영이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악인의 복을 입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머니인 제가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그를 오늘날 이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이 자책감과 고통은 저를 거의 무너뜨릴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버티지 못할 때쯤 사건을 담당했던 장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월숙 아주머니. 그의 목소리는 매우 정중했지만 직설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추적했지만 이박준영은 매우 교활해서 단서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반드시 아주머니께 다시 연락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머니의 협조를 얻고 싶습니다. 저는 전화를 쥐고 있었는데 손바닥에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협조라는 두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미끼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이 아주머니께 매우 잔인하다는 것을 압니다. 장경희의 목소리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머니의 아들이고 아주머니만이 그를 가장 잘 알고 아주머니만이 그의 경계심을 가장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친아들을 잡기 위해 직접 함정을 놓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잔인한 일이 있을까? 제 마음은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조각은 어머니로서 끊을 수 없는 본능적인 혈육의 정이었고 다른 한 조각은 수진이와 민준이에 대한 미안함과 정의에 대한 고수였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갈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묵묵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수진이를 보았고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꼭 붙어있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장경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단 3마디만 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이틀이 더 지났고 제가 거의 희망을 포기할 때쯤 낯선 번호로 제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복 형사는 저에게 침착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준영이의 익숙하고 햇살 같고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집안일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모르는 듯 입을 열자마자 완벽한 효자 연기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저 준영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억울하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 좀 꼭 살려주세요. 제가 친구에게 속아서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렸어요. 지금 빚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집에 못 가고 있어요. 이 엉성한 거짓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경찰과 미리 상의했던 계획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일부러 가장된 초조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아,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어디니? 다친 데는 없어? 또 누구한테 속았니? 엄마, 너무 많이 묻지 마세요. 준영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돈은 걱정 마세요. 사람만 괜찮으면 돼요. 엄마, 너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 엄마한테 아직 연금 들어놓은 돈이 있으니 엄마가 찾아서 줄게. 전화 너머 준영이는 분명히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는 제가 여전히 그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가 저를 제일 아끼시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일단 5천만 원만 준비해서 제 친구 계좌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 고비만 넘기면 반드시 몇 배로 갚을게요. 안 돼. 저는 대본대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그 친구가 믿을 만한지 아니? 엄마는 불안해서 안 되겠다. 네가 직접 와서 가져가야 해. 엄마가 너를 직접 보지 않으면 한 푼도 안 줄 거야. 저의 고집과 모성애에 찬 공세에 준영이는 결국 타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다음날 오후 3시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한적한 강변공원에서 저와 비밀리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제 온몸의 힘이 순간적으로 빠져나간 듯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형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존경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김월숙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이 10달 동안 품고 40년 동안 키운 아들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보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통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옥에는 2명의 무고한 영혼이 더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어머니인 제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은 잔뜩 흐려 언제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찰과의 약속대로 혼자서 묵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문지와 책 몇 권만 들어있는 검은색 여행 가방을 들고 강변공원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매우 한적하여 가끔 지나가는 자전거 타는 사람 외에는 거의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원 주변의 숲풀 뒤 다리 밑에 이미 사복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는 사냥꾼처럼 먹잇감이 함정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된 벤치에 앉아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가 튀어나올 듯 뛰었습니다. 바람 소리 하나에도 심경이 곤두섰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손바닥에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준영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쯤 야구모자와 마스크를 쓴 익숙한 체격의 남자가 멀리 떨어진 풀숲 뒤에서 수상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였습니다. 제 아들 박준영. 그는 빠른 걸음으로 제 앞에 와서 주위를 경계심 있게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물건은요? 빨리 주세요. 저는 40년 동안 보아온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햇살 같고 자상한 온기가 없었고 오직 탐욕과 초조함, 그리고 욕망에 휩싸여 공허해진 창백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발치에 있던 여행 가방을 그에게 밀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낚아채듯 잡고 급하게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 지폐가 아닌
폐지가 가득한 것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 표정은 환희에서 순식간에 혐오로 변했고 이어서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늙은 할망구, 날 속여. 그는 맹렬히 고개를 들었고 핏발선 두 눈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방에서 규칙적이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10여 명의 사복 형사들이 사방에서 신의 군대처럼 몰려들어 순식간에 준영이를 바닥에 단단히 눌러놓았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갇힌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 모든 것을 보며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순찰차에 실리기 전 준영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저항을 멈추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뼛속 깊이 사무친 원한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은 독이 묻은 칼처럼 제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제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어머니로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었지만 제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평생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준영의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죄목이 합쳐져 그는 차가운 쇠창살 안에서 그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수진이도 순조롭게 이혼 수속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악몽 같던 그 집을 팔고 민준이를 데리고 잠시 제가 사는 낡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삶은 겉보기에는 평온을 되찾은 듯하지만 저는 어떤 상처는 평생을 걸쳐 아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제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 하지만 저는 종종 한밤중에 그녀의 방에서 억눌린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도 또래 아이들보다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수진이는 제가 줄곧 보관하고 있던 5천만 원 통장과 몇몇 서류를 제 앞에 정중하게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합의서를 펼쳤는데 거기에는 김수진이 자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김월숙 여사님에 대한 모든 법적 부양 의무를 그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행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미래 매월 수입의 20%를 양측이 공동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김월숙 여사님의 노후 및 의료 예비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5천만 원은 제가 가질 수 없어요.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이건 내 부모님이 너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인데.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나이 이상으로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오늘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보육원에서도 항상 괴롭힘을 당했죠. 나중에 준영이에게 시집갈 때는 고생 끝에 낙이 온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불지옥으로 뛰어든 거였어요. 항상 생각했어요. 하늘이 저를 유독 아껴주지 않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직접 준영이를 감옥에 보내실 때까지는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하늘은 사실 공평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 통장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목이 메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제 가정을 빼앗아갔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진정한 엄마를 돌려주셨어요. 그는 저에게 남편을 잃게 했지만 저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엄마,
이 5천만 원은 그 옛날 제 부모님이 목숨 걸고 남겨주신 제가 살아남기를 바랐던 돈이에요. 이제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니의 편안한 노년을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저와 민준이를 다시 살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녀는 일어서서 한때 자신과 친하지 않았던 이 시어머니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이 어리석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운명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은 다른 방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요. 그는 제 아들을 빼앗아갔지만 저에게 혈육보다 더 소중한 딸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수진이에게 부모의 보호를 잃게 했지만 그녀가 고난을 겪은 후 가장 감사하고 지킬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운명에 의해 상처 입은 두 여인은 오늘부터 서로의 삶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결국 그 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돈은 우리가 직접 벌면 돼. 엄마는 늙었지만 아직 힘이 있어. 앞으로 우리 집은 엄마가 밥을 하고 네가 돈을 벌고 민준이는 즐겁게 자라는 거야. 창문을 통해 햇살이 서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폐허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큰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례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김월숙 여사님의 선택은 가슴 아프지만 동시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는 혈육의 정과 인간의 정의 사이에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용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험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례 속 김월숙이라면 당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악마임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그를 직접 경찰에 보낼 용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끊을 수 없는 모성애 때문에 숨기고 감싸주면서 그에게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 김수진에게는 그녀가 오랫동안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참아낸 것은 아이를 위한 숭고한 모성애였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나약함이었을까요? 현실에서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성은 어떻게 스스로를 구해야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김월숙의 마지막 선택이 아들 박준영에게는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구원이었을까요? 그를 감옥에 보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돕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막는 마지막 모성애였을까요? 이 사례는 완벽한 가정의 위선을 벗겨내고 인간성에서 가장 복잡한 투쟁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김월숙의 행동에 동의하십니까? 아래 댓글 창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공유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이 진실한 삶의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댓글창에서 당신의 이성적인 분석과 감성적인 공명을 기대합니다.